자, 그러면 우리 알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까? 네, FMC 전야니까 뭐 FMC 관전 포인트를 한번 좀 말씀드릴까 FMC. 하고요. 그 관전 포인트 중에 뭐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제 25bp 인상 여부가 아니고 예. 좀 어떤 코멘트가 나올까. 그거 이제 다 이미 알아갖고 오신 거죠? 네, 뭐 좀 원고 써주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김한진 박사님이 또 다 뒤에서 파울 조정하시니까. 원고 다 써놓고 네. 성명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뭐라고 합니까? 또 파울 의장은 어떤 얘기를 할까. 네네네. 미세한 뭐 문구 하나에 그렇죠, 그렇죠.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동안 이제 최근에 발표된 물가 지표를 중심으로 아마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어제 뭐 갑자기 지역은행주가 폭락했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주겠죠, 당장. 네, 뭐 어제 뭐 사실 지역은행주가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심리예요.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네, 아무튼. 네. 다음은 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의 어쨌든 그 동결 기간이 좀 길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지금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얻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금리 동결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조금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특히 크레딧 시장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역은행주도 사실 크레딧 시장의 문제고, 네. 그리고 CRE,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사실 신용 등급이 이제 떨어지거나 고금리가 계속되면, 그러니까 높은 기준금리가 조금 오래 유지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크레딧 시장 조금 다뤄보고 그래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네네네. 어떻게 크레딧 시장. 그러면은 이제 터지겠네. 일단은 물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물가가 사실 뭐 내려오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어느 정도까지 좋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최근 물가 동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물가가 여전히 근원 물가는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뭐 PCE 물가 지수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노동 비용 지수, 고용 비용 지수를 ECI라고 하죠. 파월 의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지표인데 이 두 지표를 따끈따끈한 지표를 이제 지난주에 받고 이제 FMC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두 지표가. 보시면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미국 PCE 물가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의 약자입니다. 상무부에서 발표하고 소비자 물가보다 2주 후에 발표되는 조금 약간 신선도가 떨어지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물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또 연준의 기준이고요. 정책 기준이고. 근데 이제 파란색 가운데 있는 게 근원 PCE 물가예요. 지금 4월 28일자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업데이트한 건데 그냥 박스권에서 약간 하향하는 그러한 분위기죠. 지금 3월 22일 그러니까 지지난달 FMC 직전 FMC에서 연준 위원들이 본 근원 PCE 물가 전망은 올해 3.6까지 떨어질 거다. 12월에 3.6까지 떨어지고 내년도에 2.6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속도가 느릴 거라고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 2%가 이제 기준점인데 헤드라인 PCE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폭포수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가 PC 이게 항목이 뭐 우리나라도 CPI 한 5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쭉 일렬로 이제 쭉 정렬을 해서 이게 그 중간값을 이제 구한 겁니다. 네. 이게 또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르네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떨어지는 분위기가 아니죠. 어제 ECB에서 발표한 뭐 유로존 물가 지수도 지난달 6.9에서 4월 7.0으로 뭐 소폭이나마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각국의 물가가
조금 뭐 이렇게 특히 근원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제 졸투 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뭐 기업의 신규 채용 지수가 채용 건수가 뭐 조금 지난달보다는 줄었더라고요. 예, 38만 건 정도 줄었죠. 그래서 고용이 약간은 느슨해지고는 있지만 이게 그냥 뭐 어제 나온 뭐 기업의 채용 공고 같은 경우도 한 970만 건이 아니고 960만 건이 아니고 한 500만 건 밑으로 이제 안정되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500만 건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950만 명인데 네, 500만 네. 명으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네, 959만 건이죠 어제. 지난달보다 38만 4천 건이 줄었는데 그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도 1.7에서 1.6개로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전에 1.2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연준의 목표는 어쨌든 이게 근원을 떨어뜨려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건데 결론은 내일 FOMC에서 아직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5월 3일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단 마지막 금리 인상이지만 문구에서 아직은 예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걸로 보는데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라는 쪽에 이제 그러니까 일단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그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뭐 선언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 정황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발표될 것 같고 하지만 그거는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것은 연준도 잘 모르겠다. 아직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에 파월 의장 원고 쓰실 때 이게 이번이 마지막 인상인 거는 좀 뉘앙스를 좀 비칠 것 같고요. 뭐 그러면서 그 뒤로는 조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는 원고를 인상 가능성 열어두고 써놓고 지금 한국에 오셨다 그 얘기 하신 거죠? 네. 제가 살짝 컨닝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고용 시장이 그렇게 타이트한 건 아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빈 일자리가 0.5개도 안 되거든요. 실업자 한 명당.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는 연착륙 비슷하게 흘러가겠지만 다른 나라는 여러 가지 금리 차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조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데 미국보다 금리를 뭐 같이 도매급으로 같이 좀 동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보면 주변국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동결 기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동결 기간, 그러니까 하반기죠. 주로 하반기 경기가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물가가요. 물가가 아까 보여준 그래프를 보면 PC는 쭉 떨어지는데 폭포수처럼 중간 값은 안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경우 있을 제가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100개가 있다고 치면 1위부터 49위까지는 막 떨어지는데 그 순위가 매우 좁게 붙어 있거나 그리고 이제 51위부터는 쭉쭉 떨어지거나 요런 경우가 돼야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분위기죠. 조금 몰려 있는 거지 안 떨어지는 것들이. 안 떨어진 애들은 위에서 굉장히 몰려 있고. 몰려 있고. 밑에 떨어진 애들은 쭉쭉 떨어지고. 상품이나 뭐 내구재 또 에너지, 가스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살짝 지난달에 올랐지만 그래서 이게 클리브랜드 연준이 뭐 그러는 건데 클리브랜드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뭐 이렇게 계속 예측을 수정하고 있는데 지난달 근원 미국의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4.6이었는데 다음 달 4월 달 발표된 이제 5월 하순에 이제 이번 달 하순에 발표되겠죠. 마지막 주에 4.66으로 지금은 보고 있어요. 4.66 그러니까 4.7 안 떨어진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클리브랜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발표된 근원 물가 EC를 가지고 FOMC는 조금 아직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최근에 달라진 금리 전망 변화는 그 이후로는 좀 어떤 변화를 유도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금리 전망의 변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최근에 약간 혼돈이 많았어요. 예.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금리 전망이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뭐 곧 내릴 거다. 예. 그러다가 다시 또 뭐 CME 선물 패드워치 시장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예. 지금 IMF가 전망한 것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금 3월 중순 이후에 확 달라졌어요. 이 빨간색이 FRB, ECB, 영란은행, 일본 중앙은행 이렇게 네 개인데 FRB를 보시면 최근에 빨간색이 이제 전망 4월 말에 전망한 겁니다. 예. 4월 하순에 전망한 그게 2026년까지 이렇게 쭉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문제는 작년 10월 작년 4분기에 전망한 게 이 까만색 선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이 제일 위에 있는 게 불과 올 3월 전망이거든요. 예. 올 3월 9일 3월 초죠. 그러니까 은행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전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망했다가 이렇게 높였다가 다시 이렇게 낮췄다. 은행 문제가 터지니까 3월 중순 이후에 전망이 확 달라졌다. 예. 근데 이거는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비슷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정말 3월 9일 예측과 4월 하순의 예측이 이렇게 한 달여 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은행 문제를 IMF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 뭐 약간 뭐 양날의 검이죠.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알아서 대출이 줄고 신용 경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준이 해야 될 일을 아마 금융시장이 해줄 거다. 예. 그래서 연준은 더 올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은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은행 문제가 상당히 임팩트 있게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뚜렷하게 줬다. 그리고 작년 4분기 이후에 상당히 혼돈스럽다. 은행발 경기 둔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이거는 증시에는 단기 호재죠. 왜냐하면 연준이 더 금리를 타이트하게 안 올릴 가능성 그리고 좀 인하 시점이 좀 앞당겨질 가능성 피벗이 앞당겨질 가능성 하지만 중기로는 뭐 그래도 뭐 돌고 돌아서 그래서 경기 둔화된다라는 거 아니냐. 네, 경기에 대한 부담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그 미국의 은행 쪽 문제가 국내에서는 사실 체감은 잘 안 되잖아요. 어디 뭐 지역은행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구제를 했고 막 그러다 그러는 것 같은데 크레딧 시장에는 그 은행 그 여파가 확실하게 이렇게 확연하게 좀 나타나나요? 지금 보면은 정말 전망이 크게 변했는데 좀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셔요? 예. 지금 아주 뚜렷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체율이라든지 뭐 기업이나 가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박병창 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조금 낮은 영향인지 그러니까 뚜렷한 연체율 상승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간 정도인데 뭐 그거는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신평사들의 그 신용 등급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 차트인데 지금 이게 2012년부터 무디스, S&P, 피치 전 세계 3대 신평사들의 회사채를 상향 조정한 개수와 하향 조정한 개수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갈수록 상향이 많고 떨어질수록 이제 상향보다는 하향 등급 신용 등급 강등이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작년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거의 한 4분기 가까이 돼서 급속하게 뭐 S&P
무디스 공이 이를 하회합니다. 이를 하회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향 조정된 회사채 신용 등급이 더 많아졌다라는 건데요. 뭐 살짝 요즘에 이제 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준금리 동결이 길어지고 또 은행 대출이 강화되고 또 은행들이 조금 뭐 주변에 어수선하면 대출을 알아서 줄이잖아요. 알아서 줄이고 그리고 뭐 연체율 올라가고 또 은행들 자체가 또 뭐 AT1 가격, 신종 자본증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면 자본 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 자산을 줄이잖아요. 또 대출도 줄이고. 그래서 위험 가중치를 낮춰서 은행의 자본 비율을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출 둔화로 이어지면 누군가는 이제 좀 리발빙,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어쨌든 만기가 돌아왔을 때 뭐 CRE도 마찬가지고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환이 잘 안 되면 이제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 하향 조정 비율이 더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일 밑에서 계속 그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하향 등급이 많아지고 기준금리는 그때보다도 더 올랐죠. 그리고 동결 기간이 또 길어지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오히려 연체율은 올라간다 이런 말씀도 지난달에 한번 드렸는데 은행 대출이 거기다가 이제 은행 대출까지 강화되고 은행 문제가 알아서 대출 축소시키고 그러면 이제 신용 등급 강등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연체율이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극명하게 우량주로 쏠림 현상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라보고 뭐 소뚜껑 보고 뭐 놀란다고 약간만 뭐 크레딧 쪽에서 뉴스가 별거 아닌데도 어제처럼 어제 진일은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역은행 문제처럼 약간의 뭐 문제가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뭐 특정 기업에 뭐 갑자기 뭐 공매도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뭐 이게 뭐야 이거 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심리가 불안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크레딧 문제가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돈 많고 재무구조 좋고 PER 낮고 이런 우량주 쪽으로 쏠림 현상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양극화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근데 요즘에 그 매크로 얘기들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매크로 지표가 크게 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실적 시즌 나오면서도 이제 개별 회사 실적들을 보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실적이 좀 좋으면 이런 전망치들하고는 좀 어떤 관계를 좀 보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뭐 지적해 주셨듯이 실적이 좋으면 주식시장이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갈 길 간다라고 이제 뭐 자기 길을 걷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 느낌은 매크로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과 기업 어닝의 흐름이 약간 과거보다는 제 경험상 과거보다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부도율도 올라가고 신용 등급도 강등 당하고 뭐 누가 부도 났다 뭐 이렇게 어수선한데 분기이익은 좋게 찍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에 그렇게 많은 기업 중에 500개 대표 선수를 모아놓은 게 S&P 500이잖아요. 거기다가 상위 뭐 시가총액 40% 50%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종목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고 지난 10년간 돈을 억수로 많이 번 기업들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뭐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했는데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더 탄탄해진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과 체감 경기 우리가 보는 경제 지표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가는 오히려 뭐 불경기하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뭐 not bad. 우리 기업 이익은 좋은데 이번 분기 실적 괜찮고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 괜찮은데 이러면서
물론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뭐 매출도 줄고 뭐 해외 수출도 잘 안 되고 미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영향은 받겠지만 그렇게 미국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률 들어간다고 해서 기업 이익이 뭐 박살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네네. 이게 한번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어서 네. 지금 뭐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12개월 미국 기업 전 세계 기업의 선행 EPS 추이입니다. 예. 2020년 그러니까 팬데믹 전을 100으로 본 코로나19 전을 100으로 본 지수인데 제일 왔다 갔다 하는 게 브라질이네요. 네. 어이구. 네,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차이나입니다. 차이가 나죠. 차이 많이 나네요. 네, 차이나. 되게 와, 이제 김한진 박사님 유머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유머 차이 납니다. 예. 네, 우리가 지금 중심적으로 보는 미국이 여기 그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나, 둘, 세 번째 에 있습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네, 약간 녹색, 녹색. 진한 녹색인데 네네네네. 뭐 추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 때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2022년 중반 정도부터 고점 찍고. 약간 고점 찍고 내려가는데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 피크아웃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작년 하반기 정점으로 기업이익은 완만한 둔화세이기 때문에 좀 나쁘게 보자면 이게 조금 이게 바로 돌아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익의 반전이 없다면 주가의 큰 폭의 반전도 저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가 뭐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주가를 확실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올릴 정도로 어닝의 모멘텀은 없다. 지금 저희가 뭐 1분기 실적 뭐 예상치보다 80%가 상회했느니 안 했느니 뭐 지금 맨날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사우스 아프리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안 나오나 싶기도 한데. 그러게요. 그 연준이 지금 제일 현재 시점에서 싫어하는 게 그 물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금융시장 이렇게 막 불안해갖고 은행들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 부러지는 거예요? 제일 연준이 좀 싫어하는 혹은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연준이 그걸 이제 잘 알아야 연준이 무슨 말을 할지 저는 감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연준은 뭐 적당하게 어영부영 섞이기를 원하겠죠. 그럼 멘트도 적당하게 섞여서 나오겠군요. 네, 아니 뭐 이익이 둔화돼야 네. 전체적으로 고용도 줄고 고용이 줄어야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야 근원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물가죠. 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물가예요? 물가죠. 기승전 물가죠. 기승전 물가예요. 연준은 다른 생각 없습니다. 물가인데 물가를 이제 자기네들이 못 잡아놓고 지금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뭐 은행도 조금 뭐 그렇게 큰 부도 안 나고 왜냐하면 뭐 여기저기서 부도가 나고 지역은행이 문제가 되면 뭐 FDIC가 미국 연방보험공사가 뭐 계속 이제 뭐 돈이 없잖아요. 또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뭐 약간 정치 색깔은 없다라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어쨌든 약간 약한 대출 축소가 은행권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야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해주니까 그럼 괜찮아 좀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조금 약간 애매하게 뒤섞여서 결국에는 물가가 연준 의도대로 이제 잡히길 원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예측이 조금 연준을 좀 갖고 논다는 표현은 좀 과하지만 살짝 너무 괴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괴리를 아마 이거 실감 나실 겁니다. 연준의 페드의 기준금리 전망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일 높은 거는 이제 녹색은 연준이 예상한 거예요. 연준이 2023년까지 이렇게 했다가 24년, 25년, 26년 이렇게 해서 2.5% 정도에 도달할 거다. 이게 이제 연준의 이제 목표거든요. 지금 이제 24년까지는 나와 있죠. 지금 SEP에. 근데 시장은 여기보다 한 120bp, 2024년은 100bp 낮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
이 부분이 최근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75bp 정도 괴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진실 게임의 결과,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한 100bp 정도에 가까운 이 격차는 네. 연준과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연준에 조금 수렴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이 네. 조금 그렇게 활력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결론은 우량주가 좋을 것 같다. 네, 시장은 조금 뭐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전체적인 이익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다. 것 같다. 네. 네. 너무 또 그 부분에 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그 우량주 잘 선택하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또 우리 김환진 박사님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김환진 박사님 하루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요 하루 엔진 포맨 요 하나면 요 이제 3알씩 먹는 거거든요. 딱 그냥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비타민, 미네랄, 뭐 마리골드 꽃 추출물 등등 해서 우리 김환진 박사님께 필요한 하루 엔진 포맨 오늘은 또 우리 박사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늘 건강한 하루 매일매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에 잘 맞출 수 있는 약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잘 고맙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린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강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린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